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주변 지인들께 많이 권유해 주셔서 구독자 80만을 빨리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 첫 번째 뉴스는요, 이 아마 대한민국 이 수사 기록 사상 가장 무능한 기관이 지금 김진욱의 공수처예요. 김진욱 본인이 무능하니까 뭐 공수처가 유능할 수도 없죠. 더군다나 이 공수처 이 검사들 수사관들 지원을 잘 안 하잖아요.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지원 이 모집단 자체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가고 있지 않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인재풀이 약하니까 이렇게 무능한 거예요. 예. 자, 무능의 상징이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손준성 사건, 그야말로 공수처 제1호 사건이고 체포영장 1호, 구속영장 1호 청구했는데 전부 다 물먹었잖아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근데 지금 방금 속보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최근에 사세행, 이거는 뭐 친여 단체예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 사세행이 말이죠.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이 공수처에 윤석열 총장을 고발했어요. 바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이건 불법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수사도 못하게 막았다, 이런 이유로 고발했는데 6월달 고발한 것을 지난달 10월 22일 날 윤석열 후보 입건했다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방금 밝혔습니다. 이 판사 사찰 문건이라는 것이 결국 장모 문건이라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지금 검찰에서 수사했는데 이거 언론 대응 제대로 좀 잘해라, 언론과 정치권에서 오해하고 있다, 이런 수준의 말하자면 이 문건인데, 그러니까 언론 대응 문건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갖다가 판사를 사찰했다, 이걸 추미애가 어디다까지 원용했어요? 바로 윤석열 총장 징계하는 데까지 이용해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문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행정법원에서도요, 유죄성 판결을 일단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다시 또 입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리한 2중, 3중, 4중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압박이냐. 이 뭐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반드시 공수처 빨리 해체하도록 우리가 아주 이 압도적인 여론을 만드는데 적극 나서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공수처 그냥 세금만 낭비하는 거 아니라 우리 국내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맨 앞장서서 무시하는 기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이미 그 길로 저는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 이 김진욱 빨리 해촉해야 돼요. 해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요, 홍준표 후보 지금 현재 뉴스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짧은 입장을 내놨어요. 이제 방금 전에 내놨는데 차기 대선판이 석양의 무법자처럼 되어갑니다. 민심에서 압승하고 당심에서 지는 희한한 정선이었지만은 나는 그것이 선거의 룰이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겁니다. 부디 대선은 민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당심으로 치를 생각은 이제 하지 말고 민심을 따라가는 당심이 되도록 하십시오. 두 분 중 치면 한 사람은 감옥 가야 하는 처절한 대선입니다. 이전 투 대선에서 부디 살아남는 대선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뭐 제가 여러분께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석양의 무법자처럼 되어간다. 이 얘기는 결국 기본적으로는 이재명과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 가야 된다. 그러면 지는 사람은 무조건 감옥 가야 된다.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법자처럼 되어간다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은 바로 이제 홍준표의 악연의 주인공인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오늘 뭐 벌써 입장문을 2개나 내놨어요. 오늘 오전에 한 9시쯤 해서 또 내놓은 입장문 중에 하나는 선거 조직은 마치 떴다방 같습니다.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선거가 끝나면 뿔뿔이 흩어지기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러나 부족한 저를 석 달 동안 견마지로를 다해 도와준 동지 여러분들과 지지자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비리 혐의자끼리 대결하는 비상식 대선이 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리 혐의자끼리 대결, 윤과 이죠. 그러나 그것도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인데 도리가 없죠. 겨울을 재촉하는 늦가을 비가 추석추석 내립니다. 이 비 그치고 나면 추위 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독감 조심하십시오. 자, 이것도 굉장히 짧지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금 연일 하루에 두서너 개씩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물론 그 억울한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이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방금 전에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는 정치 천대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한 건데요. 제가 볼 때도 소위 지니어스가 있다. 그래서 윤 후보는 홍 후보를 정치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 그리고요, 진행자가 이번 경선 결과와 관련해서 홍 의원에게 2030이 많이 쏠렸고 윤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았다. 나중에 본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태경 의원이 정확한 지적이다. 윤 캠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다. 그래서 홍 의원이 청년들을 위해 제시했던 공약들, 정책들 중 우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게 없나 살펴보고 있다. 지금 이 하태경 후보도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그리고 또 이제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 불참 의사 밝힌 것과 관련해서 사실 룰이 만약에 여론조사 10%였으면 여론조사 100%였으면 홍 후보가 정식 후보가 된 거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진심 어린 우위를 드리고 있다. 윤 후보가 우리는 다 같은 하나의 팀, 간부 이런 얘기를 했듯이 지극정성으로 공을 써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이 하태경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윤 후보가 정책적으로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이 제일 준비가 잘 된 것 같다고 평가했지 않나.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책 교사로 정말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원희룡 전 제주시장까지 세 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을 위한 트레이너 역할을 했다. 단련하고 훈련하고 리더로서 성장 과정을 도왔던 사람들이고 그런 면에서 윤 후보는 모든 후보자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 같이 한 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이 홍선배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깐부다. 그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 원팀 정신을 많이 보여줬고, 지난번에 이게 경선 결과 발표 때, 이 홍준표 선배님의 짧은 메시지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멋진 위트까지 곁들인 낙선 인사와, 그리고 마청다운 미소, 오랫동안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세 분의 정치 선배님들이 보여준 애국심과 경륜, 그리고 지혜 열심히 배우겠다. 그리고 정권 교체와 이 아름다운 전통 이어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윤석열 후보는 끝까지 삼고초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홍준표 후보는요, 시종일관 나는 흥행을 성공한 걸로 만족이야. 그 다음에는 청년의 꿈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유와 낭만을 즐기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홍준표 후보가 돌아올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이 후보가 말이죠. 윤석열 이 후보한테 국민의 삶을 논의하기 위한 1대1 회동을 오늘 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갑자기 제안했어요. 제가 보기에 자기가 이제 말은 잘한다 이거죠. 이런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1대1 국민의 삶 뭘 논쟁할 거 있어요. 이재명이는 입만 살아있잖아요. 기본소득 얘기했다가 기본소득 비판이 많으니까 슬그머니 집어넣고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또 이상망측한 수식어를 붙여서 지금 달려들고 있고요.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청년표를 얻으려고 포퓰리즘 얼마든지 하겠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런 사람이 포퓰리즘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이런 표를 돈으로 매수하겠다. 이런 사람이 무슨 국민 삶을 걱정하는 진정한 프로그램, 정책, 공약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피할 수 없는 일대의 대결이 장이 온다면요. 기꺼이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임의로 제안하는 1대1 회동 이거는 제2의 포퓰리즘적 주장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혀 응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종민 이 변호사죠. 그동안에도 이제 언론에서 조국 때부터 현 정권의 검찰개혁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 검찰에 대한 개입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미스터 순술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김종인 변호사가 왜 인기가 있냐면 이 논평도 좋은 논평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은 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초기에 검찰 개혁 의원이
활동을 했어요. 검찰 개혁 활동. 자, 그래서 더더욱이 이 김종민 변호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또 이 비판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언론에서 받아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조선일보에서 전면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 보면 한마디로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안은 대장동 수사잖아요. 이 대장동 수사는 여권이 대집권을 위한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민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쭉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신상에 관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리면 66년생이고요. 부산 출생이고 고대 법대를 졸업했고 30일에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김진욱 이 공수처장, 그 다음에 김혜숙 인사수석, 이선의 헌법재판관, 그 다음에 유상범과 전주의 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검사 재직 시절에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인권전책조화장, 형사사법 공동 시스템 운영 단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통이고 2007년도에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OECD 뇌물방조의 정부 대표를 지내기도 했고, 불란서 형사소송법과 검찰 제도론 이런 책도 썼고요. 2015년도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와서 지난 9월부터 KBS 이사를 맡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종민 이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비판적 시각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대장동 중앙지검의 수사, 이거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한 방탄 수사, 그리고 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정치 수사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과연 현 수사팀이 윗선, 즉 이재명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결과로 그렇게 됐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수부 검사들을 윤석열 라인이라고 쳐내고 그 자리를 친정부 성향 검사들로 채워서 지금 현재 윤석열 이런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팀은 수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왜 그러냐?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부장검사가 주임 부장검사가 유경필인데요. 서울중앙지검의 경제범죄 형사부장이잖아요. 이 사람은 해양문제 전문가라는 거예요. 해양범죄 전문가. 이 해양 범죄 전문가가 무슨 이런 수사를 하겠느냐. 그리고 김태훈 그 4차장 검사는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인데 이런 대검에서 기획과장, 법무부의 검찰과장을 지낸 기획통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건 수사를 해본 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영준 부부장 검사는 조국 청문회 준비단 출신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국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는 객관적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외관상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의 존재감 지금 현재 없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러한 중요한 수사에 있어서의 주인 검사는 사실상 검찰총장이다. 그런데 이 검찰총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느냐? 김오수 총장은 홍명길의 광주 대동고 2년 후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내내 친정권 이 성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 이런 것들이 대장동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현재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검찰 개혁 논의, 이거는 가짜다. 예, 가짜다. 왜 그러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책자, 그동안에 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책자를 보면 내용은 잘 되어 있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내용대로 실행되는 것이 단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사기다. 이런 지금 이 질문과 관련해서요,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재명 구하기 수사 흐름 중에 하나가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인데, 이거를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수원지검장이 신성식인데 이 신성식은 이재명의 중앙대 법대 후배고 노골적으로 이거는 배려한 조치다. 왜냐면요, 수사는 떨어져 있는 것도 이 사건을 병합하는 게 원칙인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만 딱 떼어서 수원지검으로 보낸 거, 이거는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현 문재인 정권만큼 이 경찰권을 강화시키는 정권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 경찰 국가의 폐해를 피부로 느꼈던 이 586 출신들이 50보다도 더한 경찰 국가로 회귀시키는 그런 수사권 조정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분노했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국은 박종철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해강고등학교와 서울대 직접 선배인데 경찰에 힘을 몰아주는 수사권 조정한 거 이거 검찰 개혁 이름으로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또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차기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부터 검찰 개혁, 형사사법 개혁을 다시 해서 부패와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기존 검찰 개혁이 리모델링이라면 싹 다 무너뜨리고 재건축을 해야 한다. 내일이 아니라고 대장동 수사에 침묵하는 검사들도 결국 잘못된 수사의 통제자들이다. 검사들의 일대 각성과 행동이 필요하다. 특히요, 이 김종민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쓴 검찰을 생각한다 2011년도 이 책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이 선물을 받았고요. 거기에서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강하게 인상을 받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책에서 쓴 글 중에 말이죠. 권력기관은 임명권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명령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정권이 권력기관을 사용하게 된다면 정권의 유지, 존속,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한다. 정치 권력의 요구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공평함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을 쫓아낸 지금 상황에서 보면 완전히 코미디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요. 결국은 검찰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꼭 통제할 수 있겠느냐? 못할 수도 있다. 예. 자, 왜냐면요.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대장동 수사는 큰 산에서 눈덩이가 구르는 형국이고 누구도 통제하지 못할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면 이 수사에 대해 다시 한번 들여다볼 거고 그러면 책임 문제가 반드시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대규모 수사는 보는 눈이 많아서 진실을 완전히 가릴 수는 없고 이재명 후보 역시 연루됐다는 의심 정황들이 많아서 수사는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다소간의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조세 대장동 사건이잖아요. 조세 피난처 괴자금까지 유입되어 있는데 대장동 이 자금원 수사를 안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 조선일보에서도 이 사설까지 지금 싣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회사가 화천대유잖아요. 근데 미국 조세 회피처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자금을 유입해서 썼다. 이것이 이제 팩트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2018년도 화천대유에 152억 원을 대출한 이 페이퍼 컴퍼니는 연 18%의 금리이자 37억 원을 원금과 함께 돌려받고 이듬해 해산했다. 그래서 2018년은 화천대유가 국내 금융사들로부터 7천억 원을 빌려서 자금 사정이 넉넉했을 때였는데 당시에 화천대유가 은행 차입금에 적용한 금리인 연 4.2%보다도 월등히 높은 18%까지의 고수준의 금리를 지불하면서 조세 피난처에서 정체불명의 괴자금은 끊어온 이유가 뭐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번호가 나오는 것이죠. 로비자금. 예. 그래서 이 돈은 로비자금 플러스 뇌물이겠죠. 이 돈은 미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서 국내 증권사로 온 뒤에 다시 국내 은행에 유입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화천대유에 대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의 실제 주인을 감추기 위해 적지 않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몇 겹의 장망을 친 것이고 돈의 실제 주인과 대장동 투기 세력은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죠. 2018년도 화천대유는 국내 투자자본 회사에서 빌린 351억 원을 돌연 투자금으로 바꿔서 1357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 대장동 2개 블록 아파트 분양 수익을 보장해 줬어요. 원금의 3배에 가까운 1,000억 원을 차익으로 안긴 것이죠.
화천대유는 또 다른 투자 자문사가 빌려준 100억여 원 역시 투자금으로 전환해서 아파트 분양 수익을 보장해줬어요. 그리고 형식만 대출이 투자일 뿐 그 돈을 그냥 퍼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금 이 사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천대유가 이러한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안긴 전주들 가운데는 지금까지도 드러난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해. 나머지는 여전히 2중 3중이 장막 뒤에 숨어있고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혀준 더 큰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 투기 세력은 택지 분양 배당금만 4천여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실련은 택지에서 앞으로 1,300억 원을 더 챙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으로 유입되고 있는 이 자금의 최종 목적지도 일부만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대장동 투기 세력은 별도의 특혜성 아파트 분양 사업을 통해서 4,500여 원을 더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들어온 정체불명의 세력이 이 돈을 나눠먹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는 자가 범인이다 라고 하는데 대장동 사업에 누구의 돈이 투입됐고 그 결과 얻은 수익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추적하면 그분으로 지칭되는 몸통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이러한 돈 흐름의 수사를 미루는 것은 전통 체질에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정오 뉴스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